안녕하세요. 피리의 중국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서울대 철학과에 계셨던 송영배 교수님의 중국 사회 사상사입니다. 이 책이 1986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제가 87년에 샀을 때 이미 4판이었으니까 당시 아주 인기가 있었던 책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 무렵에 저는 도올 김용생의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여자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동양학 혹은 중국학에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기존의 고리타분한 동양학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저자의 시각에 깊이 공감했었습니다. 그나마 당시에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에게 공자는 그저 성인으로 박제화된 혹은 신격화된 이미지에 불과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부모님께 효도하라와 같은 도덕교과서 같은 그런 이야기 말이죠. 때마침 그 한문에 대한 물리를 트기 위해서 논어맹자 같은 유교 경전을 원문으로 공부했었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자가 단 주석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실제 역사 속의 공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춘추 전국이라는 그런 난세에 그런 사상을 주장했고 어떻게 지금까지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의문에 큰 도움을 주었던 책이 바로 송영배 교수의 중국 사회 사상서였습니다. 송영배 교수님이 이 책을 쓴 의도는 책의 머릿말과 서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학계의 두 가지 거대한 편견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스탈린식의 도식적 5단계 발전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당시 사회주의 진영의 공식 역사관은 모든 인류 역사가 똑같이 5단계를 거쳐 발전한다는 것이었죠.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중국 고대 사회도 무조건 노예제 사회여야만 했습니다. 공자는 몰락하는 귀족계급을 옹호한 반동 사상가로 낙인이 찍혔죠. 저자는 이 공식이 중국의 실제 역사적 상황을 무시한 허구라고 비판합니다. 둘째는 서구 중심주의적인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대한 비판입니다. 막스를 비롯한 서구 사상가들은 아시아 사회를 토지의 자유권도 없고 거대한 관계시설을 통제하기 위해 그 한 명의 전제 군주가 만인을 또 이처럼 지배하는 정체된 사회라고 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규정이 그 유럽인의 시각에서 짜맞춘 왜곡이라고 꼬집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공자 사상의 본질을 역사적 실정으로 파헤치고, 2부는 유교적 전통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밝히며, 제3부는 유교 사상이 어떻게 파괴되고 또 막스주의가 어떻게 중국화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 제1부 유교의 본질입니다. 저자는 그 후대의 주자가 달아놓은 주석을 걷어내고 논어, 원전, 그리고 좌전, 국어 같은 동시대 문헌을 통해서 공자를 있는 그대로 복원해내려고 합니다. 예컨대 공자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군자의 개념은 임금의 자손 또는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뜻으로 원래 태생적으로 고귀한 신분을 타고난 주나라의 종족 귀족 계층을 지칭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자가 새로이 설정한 군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주나라의 통치 체제, 즉 주례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도덕적 인격체로서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군자의 개념입니다. 즉 송영배 교수는 공자에게서 군자는 이전의 주나라 귀족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지식인 세력으로 보았다는 점이죠. 이런 식의 군자에 대한 개념 규정은 처음 본 관점이라 저에게는 대단히 파격적인 신선한 접근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이 책을 보시면 인과 예의 개념이라든지 특히 군자, 불기, 극기복로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구에 대해서도 아주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실 그 공자의 사상은 춘추 전국시대 당시에는 지독하게 인기가 없었죠. 뭐 오죽하면 사마천의 사기, 공자세가 있어도 상가지구, 상가지계와 같은 처량한 신사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공자가 살았던 당시에는 사실 그 하극상이 판을 치고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던 뭐 약육강식의 시대였죠. 그런데 공자는 자꾸 그 주나라의 옛질서로 돌아가야 된다. 그 주장했으니까 패권을 다투던 제왕들 눈에는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몽상가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왜 그토록 주나라의 질서를 갈망했을까요? 공자가 대변하고자 했던 계층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공자는 그 무너져가는 신분 질서와 예법을 회복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막고 평화를 되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인 어떤 수수께끼가 등장하죠. 1926년에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죠. 고힐강이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 춘추 전국시대 당대에는 철저히 외면당했던 공자의 사상이 300년이 지나서 한나라 초기에 이르러서야 동중서에 의해 공식적인 국가 이념으로 채택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유교의 핵심 논리인 정명론에 있습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는 얘기죠. 다르게 보자면 임금은 임금이고 신하는 신하다라는 얘기죠. 임금은 영원히 임금이고 신하는 신하일 뿐이다. 신하가 절대 임금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논리는 국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통치자들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 없는 최고의 이데올로기였을 겁니다.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게 네 분수를 지키고 본분에 충실하라고 아주 합법적으로 훈계할 수 있는 도구였으니까요. 결국 유교는 혼란한 시기에는 비인기 사상이었지만 제국이 통일되고 안정을 원할 때는 언제나 최고의 인기 통치 이념으로 부활했던 것입니다. 제2부에서 송영배 교수님은 유교사의 추악하고도 필연적인 경제적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서구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중국은 황제 혼자 다 해먹는 전제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유교 사회의 권력자는 황제가 아니라 사대부 관료 지주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왕조가 안정이 되면 황제는 세금을 걷기 위해 자행령을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유교 경전을 달달 외워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대부들, 즉 관료 지주들은 권력을 잡자마자 자신들의 가문과 이익을 위해 농민들의 토지를 무섭게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즉 사대부 계층의 왕조의 고위직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황실의 그 관료 시스템을 농락했죠.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기초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어서 황권 혹은 왕권의 계급적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죠. 지배층의 사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유교라는 도덕적 탈을 썼지만 실제 경제구조는 무자비한 토지 수탈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송영배 교수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관료 지주계층의 탐욕이 체제를 망치기 시작하죠. 이들은 고위관료의 권력을 이용해서 세금을 면제받고 농민들의 토지를 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독점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인구의 10%도 안 되는 지주 사대부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90%가 넘는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해서 굶주리는 비극이 발생하죠. 황실의 재정은 파탄나고 국가의 기반은 무너지게 됩니다. 책의 마지막 3부는 이처럼 파국을 끝내자고 했던 근현대 지식인들의 사투를 다룹니다. 루시는 유교의 위성과 노예성을 채찍질했고 이대교는 막스주의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등장한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도식적 노선을 거부하고 중국의 특수한 현실, 즉 수억명의 빈곤한 농민 대중을 조직하여 혁명을 완수합니다. 2000년 동안 왕조만 바꾸고 생산관계를 바꾸지 못했던 농민전쟁에 사회주의라는 혁명 이념의 방향을 제시해서 유교적 사회를 완전히 전복시킨 것이죠. 송영배 교수는 이 대목에서 이런 통찰을 던집니다. 중국혁명은 경제적 발전 법칙에 의해 결정론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주관적 의지와 끊임없는 실천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오쩌둥 사상의 위대한 점인 동시에 훗날 문화 대혁명 같은 폭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약점이 되었다고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요즘 보면 참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 20여 년 동안 중국에서 공자와 유교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죠. 도시 곳곳에 거대한 공자의 동상이 다시 세워지고 전 세계의 공자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와 문화를 대외적으로 수출하는 핵심 브랜드로 공자를 써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혁명 이념이 흐려진 지금 급격한 자본주의화로 통제하기 어려워진 14억 인구를 하나로 묶고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공자의 정명론과 유교적 질서만큼 유용한 통치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아주 기묘한 괴리감을 목도하게 됩니다. 역사 속 실제했던 공자와 유교, 그리고 현재 중국 정부가 호출해낸 공자와 유교 간의 거대한 격차 말입니다. 실제 공자는 난세를 구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고뇌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유교 사회는 겉으로는 도덕을 말했지만 안으로는 지독한 수탈과 200년 주기의 파국을 반복했던 모순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유교는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아주 세련된 통치 이데올로기로 리패키징 되어 있습니다. 송영배 교수는 결론에서 모태동 사상의 위대함과 한계를 이렇게 짚어냅니다. 결정론적 법칙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주관적 의지와 끊임없는 실천으로 유교 사회를 변혁하려 했던 것은 위대했으나 바로 그 인간의 의지에만 과도하게 의존한 것이 결국 결정적인 약점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책은 중국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의 총본산이자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출판사에서 약 2년간의 번역 작업을 거쳐서 중국 사회 사상사라는 제목으로 2003년에 중국에서도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학자가 쓴 중국 사상사 연구 서적이 중국 최대의 관변 국립연구소 출판사에서 번역된 것은 중국 철학계에서도 매우 화제가 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동양 철학을 관념이 아닌 역동적인 역사와 또 사회경제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책, 송영배 교수의 중국 사회 사상사였습니다. 중국사를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 특히 공자와 유교 사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금 파헤치고 싶은 분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필요의 중국 이야기 책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